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딜라이트 법무법인의 강한성 미국 변호사입니다. 딜라이트 세미나 캐나다 북미 진출의 숨겨진 교두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뜻깊은 세미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딜라이트 법무법인은 약 40명의 한국 변호사 그리고 외국 변호사로 이루어진 그리고 스타트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로펌입니다. 그리고 한국 로펌 중에서는 유일하게 캐나다에 캐나다 변호사님이 있는 특별한 로펌이고,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과 그리고 또 한국 기업들이 캐나다 진출에 많은 도움이 되고자 이런 세미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세 분의 강연이 있는데요. 세미나가 있는데 두 분은 캐나다에서 이 행사를 위해서 일부러 오셨습니다. 한 분은 신철희 변호사님, 서쪽에 있는 밴쿠버에 계시고요. 또 한 분은 고종옥 대표님, 해피소나의 고종옥 대표님은 토론토, 동쪽의 토론토에서 일부러 오시게 됐습니다. 너무나 뜻깊은 자리인데 조금 저희가 홍보가 좀 부족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시지는 못했지만 계속해서 저희가 이런 캐나다 관련된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고, 우선 먼저 딜라이트의 대표 변호사이신 조원희 변호사님께서 간단히 인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조원희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이나 기술 벤처들을 자문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북미 시장을 어떻게 진출해야 되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뭐 주로는 다 이제 미국, 실리콘밸리, 캘리포니아 뭐 이렇게도 많이들 이제 생각하고 계시죠. 그리고 저희도 주로 그 지역으로 많은 말씀도 나누고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지역에 진출했다가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이제 인건비 또는 여러 가지 비용, 또 어떤 법적인 책임, 그래서 그런 대안들을 찾는 기업들이 이제 종종 있고요. 그러면서 대안으로 저희가 캐나다를 보게 됐습니다. 우리 사무실이 있고 또 신철이 캐나다 변호사님이 계셔서이기도 하지만 최근 들어 여러 보도들을 보면은 이 미국 시장, 북미 시장의 교두보로서 캐나다를 생각하는 그런 보도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런 보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철희 변호사님과 같이 한번 얘기하면서 아직 우리나라 기업들이 캐나다에 대해서 많이 정보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캐나다가 미국과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이제 캐나다에서 사업하는 것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나누는 이런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제 오신 기업들은 정말 소수 정예지만 캐나다 진출에 정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분, 우리 이제 신철희 변호사님 외에 또 우리 해피소나의 고종옥 대표님, 그리고 케벡 주정부 대표부의 우리 임용우 상무관님께서 어렵게 이제 시간을 내주셨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진짜 북미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회사들이 좋은 정보를 얻고 아주 효율적으로 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세미나 끝까지 잘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신철희 변호사님 세미나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세 개의 세션이 있는데요. Q&A는 마지막 세 개 세션 끝나고 나서 한꺼번에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들으시면서 그 많은 질문들 미리 노트해 주시고 그 마지막 순서에 적극적으로 Q&A에 참여해 주시고, 궁금했던 뭐 캐나다에 관한 모든 점들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희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나다 변호사 신철희입니다. 제가 사실 학교를 다들 캐나다에서 나왔고요. 제가 좀 한국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좀 제가 말을 더듬까 하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밴쿠버에 있다가 이번 주에 왔는데 서울이 무척 추워요. 그래서 이렇게 추운 금요일 오후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는 잠시 그 캐나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제가 캐나다에서 이제 그 캐나다 투자하는 이제 한국 고객분들을 많이 돕다 보니까 캐나다에 대해서 좀 오해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캐나다가 인구가 약 4천만 명인데 미국에 가까이 있고 캐나다 와도 뭐 미국 TV 다 보고 그러니까 거의 뭐 미국의 속국 아닌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고, 근데 그런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좀 정리 좀 해드릴까 해서 저기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를 사업을 할 때 알아야 할 주요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캐나다는 연방 국가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달리 캐나다는 한국은 이제 중앙 정부 체제고 캐나다는 이제 연방 정부 체제라서 또 캐나다는 영국 모나키, 그러니까 연방 군주제. 그래서 국가 원수가 영국의 왕이에요. 그래서 킹 찰스 II가 국가 원수고요. 또 그렇지만 그 내각 제도라서 정부의 그 수반, 행정부의 수반, 그러니까 헤드 오브 거버먼트는 그 총리, 주스틴 트루도 총리입니다. 그래서 이 연방주의 내각 제도다 보니까 이 정부의 주요 역할이, 연방 정부의 주요 역할이 컨센서스 빌딩, 그러니까 동의를 얻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그러기 때문에 한국 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만큼 한국의 공화국 같이 미국과 마찬가지로 어떤 대통령의 어떤 디크리에 따라서 쉽게 법이 바뀌거나 그런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한국 분들이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절차가 오래 걸리냐는 등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캐나다를 생각하시면은 우선 그 캐나다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선 캐나다라 그러면은 좀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좀 캐나다에 대해서 뭐 갖고 계신 그 인식이 어떠신지 좀 궁금해 갖고요. 예. 캐나다 뭐 생각하면 뭐 많이 춥고 또 또 자원이 풍부하고 그래서 참 자원이 풍부한 나라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75년도에 가족이 캐나다로 이민을 갔는데 그 당시에 너무나 자원이 풍부한 나라라서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캐나다에 있는 그 나무만 베어서라도 캐나다가 아주 우수한 아주 선진국 생활을 한 50년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자원이 없는 한국에서 간 우리 이민자로서는 참 이런 나라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캐나다가 사실 자원뿐만이 아니라 사실 혁신적인 차원에서도 되게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포럼, 월드 에코노믹 포럼의 지표를 보면은 교육의 질이 세계에서 7위, 그리고 금융시장 발전이 세계에서 6위. 우선 세계 인구의 약 5%밖에 안 되지만 학술 논문의 약 4%가 캐나다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명문대학교에 노벨상 받은 학자들도 많고, 그래서 1인당 과학 기준 출판물이 G7 국가 중에서 최고로 많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의 이제 Research and Development (R&D) 섹터가 G7 중에서는 가장 낮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R&D 세금 인센티브를 각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퀘벡 주정부나 캐나다 정부, 연방 정부에서 그러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이런 혁신적인 차원에서 많은 개발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캐나다 혁신 사례를 보면은 최초로 캐나다에서 알렉산더 그램 벨이 전화기를 캐나다에서 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 사람들이 캐나다는 어떻게 국가번호가 전화 걸 때 국가번호가 미국이랑 똑같냐, 미국의 속국이라서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캐나다 사람들은 전화기가 캐나다에서 발명됐고 알렉산더 그램 벨이 캐나다에서 제일 큰 통신회사 벨 캐나다를 설립했고, 또 알렉산더 그램 벨이 미국의 AT&T 아메리칸 텔레커뮤니케이션 컴퍼니를 설립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캐나다에서 전화기가 발견됐기 때문에 캐나다 번호가 1번이고 또 미국도 같이 캐나다의 번호를 쓴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또 뭐가 있냐 보면은 또 통신 쪽으로 또 말씀드리겠는데 블랙베리 리서치 인 모션이
그 사실 세계 최초의 스마트폰을 개발한 거죠. 예, 그 온타리오주의 그 워터루 공대가 있는 워터루 공대 졸업생이 그 저기 그 리서치 인 모션이라는 그 저기 그 회사를 설립해 갖고 벤처 회사를 설립해 갖고 블랙베리 전화기를 저기 먼저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0년대 초반이라도 그 당시에 서울에 출장 오거나 그럴 때 블랙베리를 갖고 오면은 사람들이 이게 뭐냐, 한국에서는 그 당시 플립폰 쓰고 그럴 때였는데 이게 뭐냐 그랬을 때, 근데 보안이 너무나 특이하고 그런 엔터프라이즈 서버를 사용했기 때문에 뭐 정부 차원에서도 모든 뭐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아주 오랫동안 블랙베리를 사용했어요. 애플폰이나 그 구글 폰들 전에 계속해서 블랙베리를 많이 썼고, 또 두 번째 사진은 그 미국 스페셜의 그 캐나다 아미라고 부르는 캐나다 스파 에어스페이스에서 저기 그 개발한 건데, 제가 그 밴쿠버에 있는 UBC 유니버시티 브리티시 콜롬비아 공대를 나왔습니다. 기계과를 하는데 저의 담당 교수 중에 한 분이 저걸 개발하는 데 기여를 했었고요. 그 옆에는 캐나다가 최초로 그 전기로 자동으로 사용하는 엘렉트릭 휠, 그러니까 휠체어, 토론토 공대 기계과 교수가 개발한 거고요. 또 옆에는 그 최초로 이유식 토론토에 있는 Hospital for Sick Children에 있는 pediatrician, 아동 그러니까 지금 저기 그 아동 저기 그 뭐죠? malnutrition 그걸 막기 위해서 이 파블럼이라는 그 이유식을 개발했습니다. 또 밑에 인슐린 그 닥터 벤팅 앤 베스 토론토 의대 그 교수랑 제자가 개에서 인슐린을 그 분리해 갖고선 지금 당뇨병 치료제를 캐나다에서 발명했고, 또 옆에 보면은 67년도 몬트리올 엑스포 때 거기서 사용했던 IMAX 카메라, 지금 IMAX 카메라 그도 캐나다에서 개발했고, 옆에는 심장 그 페이스메이커 있죠? 그것도 캐나다에서 개발했고, 그 옆에 또 통신이랑 관련된 건데 페이저, 삐삐도 캐나다에서 개발했습니다. 이외에 또 재밌는 게 피넛버터도 캐나다에서 나왔고요. 그 바스켓볼, 그러니까 농구 게임도 캐나다 그 맥길 대학교 나온 그 교수가 개발했어요. 근데 그 맥길 대학교 교수가 그러니까 대학교 미식축구 선수였었는데 추운 캐나다에서 겨울에 실내에서 운동할 게 마땅치 않다. 그래서 농구를 그때 개발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혁신적인 그 개발을 많이 할 수 있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캐나다 교육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전 세계 50위에 들어가는 대학교들이 캐나다에 3군데나 있는데, 여기 그 온타리오 오신 분도 계시지만 토론토 대학교가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알려져 있고, 전 세계 랭킹 18위로 지금 최근 그 영국 타임스 하이어 에듀케이션 지에서 그렇게 발표했고요. 또 제가 공대 나오고 제가 러스쿨 나온 그 UBC가 두 번째로 세계 랭킹 40위고, 또 몬트리올에 있는 맥길 대학교가 그 다음으로 46위. 캐나다의 톱3 유니버시티 얘기하면 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요. 그래서 좀 제가 변호사니까 그 미국과 캐나다의 그 법적인 차이점에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다 잘 아시지만 미국은 그 jury trial, 그러니까 배심원 권리, 그러니까 민사 소송에서도 배심원 재판이 있는데, 캐나다에서는 민사 분쟁에서는 배심원 재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 한국 기업이 무슨 product liability, 제조물에 관련된 어떤 소송이 들다든지 아니면 특허 침해 같은 재판이 들어온다면은 캐나다에서는 그 배심원이 아닌 그 판사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니까 좀 더 객관적이고 좀 더 그 뭐라 그럴까요? 좀 그 불리하지 않은 그 재판을 받을 수가 있는데, 뭐 미국에서는 그 배심원이 미국 현지 사람들일 거고, 그렇기 때문에 타국에서 와서 재판을 재판을 받는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또 캐나다는 그 소송 비용이 덜 들어요. 그래서 캐나다 변호사들이 돈을 많이 못 버는지도 모르겠지만
미국은 사실 소송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 캐나다는 무슨 제도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원고가 소송을 시작했을 때 그 재판에서 이기지를 못하면은 그 상대 쪽의 법률 비용, 변호사 비용을 그 부담해줘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소송을 하질 못해요. 왜냐면은 완전히 완벽한 케이스가 되기 전에는 쉽게 소송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캐나다에서는. 근데 미국에서는 그런 부담이 없어요. 미국에서는 각자 법률 비용을 각자가 따로 부담하기 때문에 그냥 뭐 소송 한번 시작해보고 그럴 수가 있고 또 캐나다에서는 그 미국과 달리 미국은 판사들이 그러니까 이제 선출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래서 근데 캐나다는 판사가 지방 정부나 연방 정부에서 지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그 판사가 이제 정치적인 절차를 통해서 판사가 이제 선출되는 경우에는 좀 그 아무래도 현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런 객관성이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북미 사업을 하는데 캐나다의 베이스를 두고 캐나다의 주 자산을 두고선 북미 시장을 진행한다면은 오히려 이런 차원에서 캐나다에다가 이제 북미 본사를 두는 게 좀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 외에도 또 캐나다는 법인세율이 미국보다 대부분이 낮습니다. 여기 나오션 그 퀘벡주나 온타리오주나 그런 데는 저기 미국의 대부분의 주보다 법인세율이 낮고 그래서 좀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그 조원희 대표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토론토 퀘벡, 몬트리올 또 제가 있는 밴쿠버 같은 데는 사실 캐나다의 주요 텍 허브예요. 또 스타트업들이 진출을 많이 할 수 있고 특히 밴쿠버 같은 경우는 미국 실리콘밸리랑 같은 시간 타임존에 있고 또 사실 비행기로 간다면은 밴쿠버가 미국 북미 어디보다 제일 가깝습니다. 또 밴쿠버는 장점이 우리 동양인들이 많이 살고 또 거기 학교에서 나오는 젊은 친구들이 되게 그 유능한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현지에서 인력을 구하는데도 되게 많이 편해요. 그래서 또 미국 지금 물가가 많이 비싸고 미국에서는 이제 인건비도 더 비싸고 그러기 때문에 미국 진출을 한다 하더라도 캐나다를 베이스를 두고 캐나다 나프타도 사용하면서 그 자유무역이 있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캐나다 연방주의라고 말씀드렸는데 잠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캐나다의 연방 정부의 수도는 오타와에 있고 캐나다는 그 10개의 주가 있습니다. 프로빈스가 있고 3개 테리토리 준주라고 하는데 라고 불리는 있고 연방 정부는 그 주간 상업이란 국제 무역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요. 주정부는 그 일반 그 기업 민권, 민사소송, 계약, 부동산 등에 대해서 이제 그 관여를 하고 중복되는 영역은 이제 건강, 교육, 환경 그런 부분들이 조세, 형법도 이제 형법인 경우는 법은 연방 정부에서 만들고 행사는 이제 주정부에서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과세에 대해서 좀 잠깐 제가 세무 전문가는 아니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캐나다 그러면 그냥 무척 인컴 텍스, 소득세가 무척 높은 나라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인컴 텍스는 높아요. 근데 미국에 비해 높은데 미국과 달리 법인세가 좀 낮고 또 미국이나 한국이랑 달리 증여세나 증여세나 그 상속세가 없습니다. 캐나다에서는. 그래서 최근에 그 캐나다를 이제 기업들이 진출하는 중에 제가 도와드린 기업들도 그런 데가 있지만 그 이제 그 캐나다에다 베이스를 두고 그 RTO 방식으로 해갖고 그 지분을 이제 나중에 좀 세금을 좀 덜 내면서 그렇게
그 주식에 대한 이전도 가능합니다. 캐나다에서는. 그 외에 저기 그 캐나다는 그 납세자가 어디에 거주하냐에 따라서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한국이랑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사는 사람은 한국에서 세금을 내는 게 맞는 거고 또 캐나다도 그런 형식인데 미국은 세금을 그 어디 거주하냐가 아니라 국적이 어디냐에 따라서 세금을 보고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뭐 저기 우리 강 변호사도 잘 알겠지만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 그 뭐 형식적으로나마 미국의 세무 보고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캐나다는 거주자 위주다 보니까 그런 게 없고요. 또 그래서 지금 그 법인인 경우에는 캐나다에서 설립된 법인이나 캐나다에서 이제 그 Central Management Control, 그러니까 경영의 중심이 캐나다에 있다면은 캐나다 법인인 경우는 캐나다 거주자로 보고 거기서 이제 세금이 적용이 됩니다. 그 밑에는 뭐 그 저기 한국 그 캐나다의 저 BAT, GST, 그러니까 저기 그거 부가가치세죠. 그래서 연방 정부가 내는 GST가 약 5%고 각 주에서는 PST, Provincial Sales Tax가 약 6% 내지 7% 정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캐나다에서 일반적으로 소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약 11%에서 12% 정도의 그 저기 부가가치세가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구조는 뭐 저기 그 한국이랑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캐나다는 그 이제 그 현지 법인을 설립하면은 그 자회사 캐나다 자회사를 설립하면은 연방 법인 캐나다 그 페더럴 법을 따라서 연방 법인을 설립할 수가 있고 또 각 주마다 그 주법을 따라서 그 각 주 법인을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캐나다의 이제 몇 군데 주는 그 BC 주나 온타리오 주나 퀘벡 주나 알버타 주에서는 현지 거주자가 이사로 참여해야 되는 그런 그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회사가 경영진을 그대로 한국에서 경영하시면서 현지에 그 꼭 현지 캐나다 거주자나 캐나다 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그 캐나다 법인의 그 임원으로 이사로서 임명 안 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좀 편하게 BC주나 온타리오주나 알버타주나 퀘벡주에다가 캐나다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하시면 좀 더 편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려는데 제가 까먹었네요. 즉 그거 외에 이제 지사를 설립하면은 그냥 그 지사라는 것은 이제 한국 기업이 그대로 그냥 그 현지 그 사무실 열고 그냥 지사로 등록해갖고 브랜치로 등록해서 이제 사업을 하는 건데 그럴 경우에는 뭐 좀 뭐 그렇게 사업하는 거에 제한 하나도 없지만 그 현지의 이제 그 뭐 사업 그러니까 사업명 사업을 하는 그 비즈니스 네임을 승인을 또 법인명이 아닌 또 따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있겠고요. 또 캐나다에 이제 거주하는 그 뭐 attorney, 그러니까 법률 서류든지 무슨 그런 그 보고를 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에이전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 법인이 아니니까 세금 문제로 원천 징수가 일어날 거고 또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사실 법적으로는 제일 큰 혜택은 큰 문제는 지사 형식으로 거기 캐나다를 진출하면은 한국에 있는 본사가 책임을 이전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 책임을 분리하기 위해서 이제 유한 책임을 유지하기 위해서 캐나다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게 제일 좋을 거고요. 사실 또 캐나다는 현지 법인 설립하는 게 참 간단해요. 왜냐면은 한국과 달리 뭐 기본 그 자본금에 대한 제한도 없고, 그러니까 뭐 약 뭐 100불에 뭐 주당 1불씩 발행을 해갖고 100주를 발행해서 그대로 그것만 갖고선도 금방 법인을 설립할 수가 있으니까 캐나다 법인 형태를 설립하는 게 일반적으로 진출할 때는 그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캐나다 고용에 대해서는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방 국가다 보니까 연방 그 저기 법이 적용되는 분야에서는 연방 그 노동 기준이 적용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다른 다른 이제 주 법이 적용되는 그
기관들은 각 주의 노동 근로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회사를 어디다 설립하고 어디서 직원을 고용하느냐에 따라서 현지 지역에 있는 그 employment standard 기준을 잘 검토하셔야 될 거고, 각 주마다 차이가 많이 있고요. 사실은 또 두 번째로서는 그 common law 국가다 보니까 정해져 있는 그 employment standards는 그건 최하의 꼭 갖춰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법적으로 판례 기준으로 이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common law, 그러니까 관습법이라고 그럴까요? 그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좀 법률 자문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달리 캐나다에는 at will employment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의 고용. 미국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주 같은 데는 아무런 이유 없이 합법적인 이유라면은 그러니까 아무런 근거 없이 아무런 어떤 노리스도 줄 필요 없이 그냥 직원을 편하게 쉽게 해고할 수 있는데 캐나다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잘못이 없는 직원을 해고시킨다면 최소한의 어떤 노리스를 주고 최소한의 어떤 그 퇴직금을 준비해서 줘야 되는데 미국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 밑에는 뭐 노조 문제인데, 노조는 뭐 한국도 마찬가지로 미국도 마찬가지로 모든 직원들이 노조를 만들 수 있고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좀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이제 현지 법인을 설립해서 캐나다를 진출한다면은, 북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진출을 하신다면은 아무래도 여기서 직원들이 파견을 가야 될 거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절차가 있는데, 그게 좀 캐나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행정적으로는 캐나다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서는 이제 지금 파견 가는 직원이, 아니면 이민이나 파견 가는 직원 취업 허가에 말씀드리면은 파견 가는 직원이 어떤 목적으로 가고 어떤 활동을 할 건지에 따라서 이제 허가 받는 기준이 다를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오기 전에 지금 취업 비자 기간이 한국인 경우에 얼마나 걸리나 보니까 약 27주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27주라는 게 모든 서류, 구비 서류 다 준비해서 접수한 다음서부터 27주가 되는 거기 때문에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고, 제일 이제 한국 본사가 있고 현지에 이제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그 지사를 경영하기 위해서 본사에서 1년 이상의 경영진에 있었던 분들은 취업 비자를 받기가 좀 더 많이 순조롭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Labor Market Impact Assessment라는 걸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왜 굳이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직원을 데려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걸 꼭 이 사람이 와서 캐나다에 사는 역할이 캐나다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순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그런 절차도 마치고 또 한국은 또 지금 한국에서 지금 취업 비자 신청하는 분들은 또 신체 검사도 받아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걸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다 접수한 다음에도 한 약 27주라는 27주면 거의 6개월 정도 걸릴 수가 있으니까 진출한다면은 사실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좀 빨리 진행할게요. 이제 해외 투자를 할 때는 캐나다에 투자한다면은 그 투자에 대해서는 Investment Canada 연방법인데 Investment Canada Act 리뷰나 노티피케이션 절차가 있습니다. 결국은 투자는 그게 캐나다한테 net benefit이 있는지, 그러니까 순이익이 되는지를 심사를 받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노티피케이션, 특히 한국같이 WTO 가입된 국가는 그 threshold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520 밀리언, 520 캐네디언 밀리언 달러 이하의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냥 노티피케이션만 하면 되는 거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그 리뷰 절차를 받아야 되고요.
그러나 특수 분야 어떤 캐나다의 어떤 내셔널 시큐리티에 저기 문제가 될 수 있는 분야든지 아니면은 금융, 문화 사업이든지 그런 경우에는 추가로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캐나다 한국 기업이 현지 법인 설립해서 캐나다에 투자할 때는 이런 인베스트먼트 캐나다 리뷰 아니면은 노티피케이션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캐나다가 이제 환경에 대해서는 좀 환경법이 좀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연방법이 적용되는 부분도 있고 주법이 적용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단계별로 그래서 환경을 많이 보호하는 국가다 보니까 절차로서도 좀 시간도 많이 걸릴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부분은 어느 지역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다 쪽으로 무슨 물가 쪽으로 있다면 그 연방법도 적용되는 부분이 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 환경법에 대해서는 또 책임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본인이 오염을 시킨 사람이 아니더라도 거기 그 땅에 그 부동산의 그 지분을 갖고 있는 어떤 그 주인이라면은 공동으로 그 책임을 질 수가 있기 때문에 환경 문제는 꼭 잘 검토하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캐나다는 그 원주민 이슈가 상당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미국과 달리 좀 원주민에 대한 권리를 많이 보호해주고 있고요. 참 한 가지 말씀드리면 캐나다를 처음 발견한 유럽 국가는 프랑스예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처음에 와서 작 칼티에라는 사람이 이제 캐나다에 처음에 발을 디뎠는데 이제 그게 거기서 이제 이러크와 원주민 추장을 만났는데 이제 캐나다 프랑스 사람이 여기가 어디냐 물어보니까 원주민 추장이 한 말이 카나타라고 그랬대요. 근데 카나타라는 뜻이 our village, 우리 마을, 우리 동네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제 캐나다라는 이름이 거기서 나온 거고 그래서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와서 뉴프랑스라는 지역을 만든 게 지금 현재 퀘벡이고 그 후로 영국 사람들이 와서 온타리오주 그래서 이제 영국이랑 이제 이제 전쟁도 하고 그래서 이제 캐나다가 이제 영국식 국가가 됐는데 지금 그 원주민들은 어쨌든 원주민들의 권한은 캐나다에서 잘 많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한테 캐나다 헌법은 원주민의 권리를 충분히 인정하고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원주민의 권리가 좀 관계가 있는 지역에서는 꼭 원주민들 거기 있는 First Nation 들이랑 consultation and accommodation 꼭 협의를 하고 그들의 사항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이제 원주민이 세 종류가 있는데 캐나다에서는 인디안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그게 사실 맞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인디안이라는 표현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북미 대륙을 처음 발견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인도 쪽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북미가 있는지를 모르고 거기 왔는데 거기 원주민들이 이게 인도 사람들인가 싶어서 인디안이라고 불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디안인 말이 거기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현지 원주민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이고 미국에서는 Native American이라고 부르고 캐나다에서는 First Nation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First Nations가 얼마나 많냐면은 제가 있는 브리티시 콜럼비아 주만 하더라도 원주민 First Nation 수가 50이 넘어요. 그래서 캐나다 전체를 보면 약 300개 이상의 원주민 그러니까 First Nation 국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환경 문제든지 뭐로 해서 그쪽 지역의 원주민들한테 협의와 편의를 제공한다면은 상당히 많은 원주민들이랑 그것을 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잊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외의 원주민은 이누이트, 그러니까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에스키모들. 근데 에스키모도 맞는 말이 아닙니다. 에스키모도 되게 좀 그들한테 그 원주민들한테는 표현이 안 좋은 표현이기 때문에 에스키모는 날고기를 먹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래요 원래.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이누이시라고 불려야 되고, 그 나머지는 유럽 사람들이랑 이제 혼합 혈통이 된 사람들을 메이리스라고 있는데 주로 프랑스계 사람들이랑 이제 그러니까 이 세 종류의 원주민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캐나다 전체 300 이상의 그 First Nations도 있고 그 부분적으로 이런 컨설테이션이랑 어코모데이션 절차가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환경 문제, 그 특히 그 어떤 지역을 개발하거나 어떤 뭐 발전소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어떤 광구를 개발한다든지 그럴 때는 원주민 문제들이 꺾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꼭 그런 데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제가 있는 밴쿠버에서도 밴쿠버에 그 제 동네에 머스퀴엄 네이션이라고 있는데 머스퀴엄 원주민들이 있는데 그쪽이 사실 밴쿠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사실 부동산 값이 되게 비싼 데예요. 북미에서 사실 뭐 집값이 많이 나가는 동네인데 아파트를 이제 개발하려고 그러는데 머스퀴엄 사람들이 거기 개발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 조상의 묘지 자리다. 해서 그런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이 하지 못하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의 그 권한은 그 많이 보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하셔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슬라이드가 하나만 남았는데 퀘벡주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퀘벡주 대표부에서 오신 분이 있는데 퀘벡은 다른 캐나다와 달리 그 영국 보통법 커먼러가 적용이 안 되고 퀘벡은 그 대륙법 그러니까 civil code jurisdiction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법적인 차원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퀘벡에서 만약에 사업을 하시게 된다면은 퀘벡 그 civil code에 대해서 좀 자문을 잘 받으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커먼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퀘벡주에 대해서는 자문을 잘 못 해드립니다. 그래서 퀘벡에는 모든 민사, 재산 관련된 개인 민사 문제는 퀘벡 민법에 기반을 하고 있고 또 이제 퀘벡에는 그 언어에 대한 법이 프랑스어를 보호해야 되는 그런 법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반 불어가 일반 그 비즈니스에 사용되는 언어라고 보셔야 될 거고 만약에 모든 뭐 광고 자료나 마케팅 자료에서 프랑스어는 다른 언어와 동등하게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equal prominence라는 규칙을 지켜야 되고 그 외에 어떤 그 이제 상업 광고나 간판 그런 거 쓸 때는 현저히 우세하게 명시되어야 됩니다. 불어가. 그래서 markedly prominence. 이게 어디에서 이런데 약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냐면은 퀘벡시에 가면은 한국 식당이 있어요. 퀘벡시가 이제 퀘벡주의 수도인데 그 밥상이라는 한국 식당이 있습니다. 근데 CBC 뉴스를 검토해 보면 나오는 그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운영하는 한국 분들이 그 가게를 열자마자 거의 문을 닫을 뻔했었어요. 왜냐면은 모든 메뉴나 그분들이 불어를 못하고 한국 음식을 불어로 번역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안 되고 그래서 메뉴를 그냥 영어로만 했답니다. 근데 거기 language police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그걸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고 나서 여기는 왜 불어가 메뉴로 돼 있지 않느냐. 근데 그것을 일일이 한국 음식 종류별로 그걸 불어로 한다는 게 너무나 그래서 또 그 외에 또 현지 사람들한테 좀 그 어려움을 받다가 근데 현지에 있는 그 영어를 잘하고 그 불어를 잘하는 어떤 현지 분들이 이러면 안 된다. 여기 새로 온 사람들인데 우리가 좀 잘 돌봐줘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메뉴를 이해하고 들은 다음에 다시 불어로 작업하고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문화적인 차이있지만 이제 퀘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국한테 전쟁을 해쳤지만 이제 연방 국가로서 똑같은 권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자기네들의 언어에 대해서 그 보호를 해야 된다는 게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퀘벡에 가서는 불어를 꼭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제가 좀 시간을 많이 지나간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신철희 변호사님 소개하면서 한 가지 좀 추가적으로 좀 얘기 드릴 부분이 있었는데 깜빡했었습니다. 사실 신 변호사님은 캐나다에서 정말 유명하신 분이세요. 정치인으로서 활동하고 계시고요. 지난번에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한국으로 치면 이제 야당 대표급인 한국으로 치면 이재명 대표와 사실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맞붙으셔가지고
굉장히 선전을 하셔가지고 캐나다에서도 굉장히 언론에서 보도가 많이 된 저명한 정치인이시고 사실 이번 출장도 한국 정부 초청으로 해외 동포 정치인들 중심으로 하는 포럼에 참석하시려고 한국 정부 초청으로 한국에 방문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Q&A 때 신 변호사님께 법률 관련해서도 질문하시지만 캐나다 관련해서 다양한 질문을 하시면은 재밌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